알다시피 어떤 이야기들은 그 규모가 아니라 무서운 근접성으로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 모든 일이 영화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옆집 벽 너머 평범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때 말이다. 당신이 수백 번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사라고사의 3층 비오 아파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다. 그리고 모든 것은 흔히 그렇듯이 완전히 하찮은 일로 시작됐다.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2020년 1월 20일 아래층 이웃들이 응급서비스에 신고했다. 불만은 우스울 정도로 단순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 흔한 생활의 문제로 이런 집들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 평범한 누수에는 말하자면 보너스가 있었다. 냄새. 그리고 이것은 이미 평범하다고 할 수 없었다. 이웃들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가스도 아니고 전선도 아니었다. 뭔가 달콤하고 무거운, 불안하게 만드는 냄새였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나고 있었다. 3층 비호에서.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과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과 마찬가지로 굳은 침묵에 부딪혔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초인종을 눌러보려 했지만 없었다. 그냥 뜯어낸 것 같았고 벽에서 2개의 전선이 튀어나와 있었다. 바로 이때 모든 사람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이다.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금속의 쨍그랑 소리, 자물쇠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코를 찌르는 첫 번째는 바로 그 냄새였는데 이제 그것은 너무 진해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파트는 지하 무덤 같았다. 창문들은 어떤 비닐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생각으로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었다. 그녀 옆에 10대 소녀가 서 있었다. 창백하고 조용한 그림자 같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이들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방에는 3개의 침대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가 누워 있었다. 2명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그냥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싸움의 흔적도 피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공기가 없었다. 죽은 공기였다. 그리고 평생 온갖 것을 다 본 경찰관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이 조용하고 정돈된 방을, 얼어붙은 어머니를, 공포에 얼어붙은 소녀를, 그는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도 아니었다. 이것은 결말이었다. 아래층 이웃들이 누수를 불평하는 동안 이 문 뒤에서 일어난 길고 끔찍한 일의 결말이었다. 그리고 이 초기 충격이 물러갔을 때 영화에서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서류 작업. 왜냐하면 봉쇄된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한 목숨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인생에는 서류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해해야 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게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다. 주민등록부와 사회복지기관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설명 가능해 보였다. 가족은 2012년 5월 28일에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 거의 8년 전이었다. 구성원, 어머니 엘레나 파르도, 그녀의 동거인 오스카르 문요스, 그리고 4명의 아이들, 장녀 루시아, 그 조용한 소녀, 그리고 3명의 어린아이들, 디에고, 루카스, 마르타. 침대에서 발견된 아이들이었다. 이웃들은 그들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폐쇄성은 선택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다른 점이었다. 같은 2012년부터 네 아이 모두 홈스쿨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엘레나와 오스카르는 성실히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당을 받았다. 국가에게, 이 모든 관료 기구에게 그들은 단순히 특이한 점이 있는 가족이었다.
조금 이상하고 비사교적이지만 충분히 기능하는 사회의 세포였다. 그들은 시스템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이고 거의 평온한 그림은 경찰이 3층 비호 문 뒤에서 본 것과 전혀 맞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합법성 사회복지기관 확인서와 아이들 방의 세구의 시신 사이의 이 대조가 모든 이야기를 정말로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서류상의 합법적인 삶은 아직도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수년간. 왜냐하면 시스템에게, 사회복지기관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잘 조정된 메커니즘에서 어떤 작은 부품이 고장난다. 그러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그런 부품은 평범한 수도관이었다. 생각해보라. 경보를 울린 것은 누군가가 비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웃들이 엘레나나 오스카르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알아챘기 때문도 아니었다. 이 모든 밀폐된, 봉쇄된 삶을 뚫어낸 것은 평범한 누수였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3층 비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범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젖은 얼룩을 보았다. 첫 반응은 짜증이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침묵. 더 크게 두드렸다. 다시 침묵. 흔한 일이다. 그는 관리회사에 전화해서 신고를 남겼다. 하지만 하루 후 얼룩이 더 커졌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나타났다. 이웃들은 나중에 그것을 다르게 묘사했지만 그중 한 명이 가장 이상하고 정확한 비교를 찾았다. 마치 누군가가 바베큐를 했는데 1월에 이 냄새는 복도로 스며들어 누수로 인한 습기 냄새와 섞였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합, 일상적인 것과 끔찍한 것이 동시에 가신고를 받고 온 관리소 직원으로 하여금 112에 전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국의 개입은 순전한 우연의 결과였다. 시민들의 경계심도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도 아니고 낡은 파이프와 겨울 한복판에 이상한 고기 굽는 냄새였다. 경찰을 이 문 앞으로 이끈 어처구니 없는 우연의 연쇄였다. 그리고 자물쇠가 열렸을 때 이 연쇄는 끊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조용하고 봉쇄된 아파트에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낡은 파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범죄 수사팀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미 감정이나 충격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냉정한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조서, 줄자, 사진 촬영, 그리고 전문가들이 3층 비호에서 일할수록 그곳은 비극의 현장에서 어떤 미친 퍼즐로 더욱 변해갔다. 비닐로 봉쇄된 창문들, 뜯어진 초인종,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차단되고 싶은 욕망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은 어떤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았다. 작고 비좁은 창고에 창문도 없이 낡은 잡동사니들 사이에 숯 바베큐 그릴이 서 있었다. 이 광경을 상상해보라. 아파트 건물의 평범한 아파트. 그리고 바베큐 그릴. 정의 그릴이 아니라 진짜 수총, 야외, 피크닉용 그릴. 그것은 그냥 창고 바닥에 서 있었다. 이 발견은 즉시 수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더 이상 이상한, 폐쇄적인 가족 같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나쁜 영화의 세트 같았다. 창고를 더 살펴보면서 범죄 수사팀은 또 다른 것을 알아챘다. 천장 아래 환기구가 테이프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밀폐적으로. 누군가가 매우 애써서 그곳에서 공기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게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냥 이상한 것들의 집합이었다. 바베큐 그릴, 봉쇄된 환기, 그냥 잠든 것 같이 보이는 새아이. 하지만 며칠 후 실험실에서 첫 번째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3명 모두의 사망 원인, 일산화탄소 중독.
혈액 내 일산화탄소의 치명적인 농도. 그리고 이 순간 창고의 바베큐 그릴은 그냥 이상한 물건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증거가 되었다. 도구가. 이제 수수께끼에는 물리적인 설명이 생겼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이제 주된 질문이 다르게 들렸기 때문이다. 바베큐용 그릴이 어떻게 잠긴 아파트에서 작동하는 살인 도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는 단 2명만이 답할 수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이론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던 2명의 성인. 어머니 엘레나 파르도와 그녀의 동거인 오스카르 무뇨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전적인 탐정 이야기가 어떤 초현실적인 악몽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이 둘 중 한 명은 현장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증발했기 때문이다. 수사관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상상해보라. 당신에게는 범죄 현장이 있다. 희생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야 할 2명의 성인이 있다. 그중 한 명인 엘레나는 바로 당신 앞에 앉아 있다. 그녀는 깊은 충격 상태에 있고 경찰서로 데려왔지만 신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어떤 일관성 없고 단편적인 의식의 흐름이다. 그녀는 때로 울고, 때로 말을 끝내지 못하고, 때로 빚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가 그들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말들은 그냥 백색 소음이고 그 안에서 논리도 진실도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슬픔으로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평생 가장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오스카르 무뇨스는 어디에? 한 수사관들이 엘레나의 침묵과 충격의 벽을 뚫으려 시도하는 동안 다른 수사관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우 빨리 오스카르가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도시 외곽의 어떤 창고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다. 마지막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추적할 수 있었던 마지막 위치는 집 근처 어딘가였다. 그 다음은 침묵. 그는 그냥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수사는 2개의 명확하고 평행한 방향을 얻었다. 한쪽으로는 엘레나. 비극의 순간 아파트에 있었지만 진술이 전혀 쓸모없는 여자. 다른 쪽으로는 오스카르. 모든 것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에 사라져서 자동으로 주된 용의자가 된 남자. 이제 경찰 앞에는 2가지 과제가 있었다. 첫 번째, 어머니를 말하게 하는 것. 그녀의 일관성 없는 중얼거림에서 진실의 조각이라도 끄집어내려는 시도. 그리고 2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녀의 사라진 동거인을 찾는 것. 그리고 일부는 오스카르라는 이름의 유령을 찾는 동안 다른 일부는 엘레나의 일관성 없는 말들로부터 퍼즐을 맞추려 시도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관들은 아무리 사소한 세부사항이라도 붙잡는다. 그리고 그런 세부사항이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오래되고 싸구려 기기, 거의 비어 있었다. 소셜 네트워크도 없고 연락처도 최소한, 메시지 교환도 거의 전혀 없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디지털 세계에서 지운 사람의 전화였다. 하지만 이 공허함 속에서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하나의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은행 알림들이었다. 비줌 서비스를 통한 입금에 대한 짧고 시스템적인 메시지들. 금액은 적었지만 무서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들어왔다. 매주 거의 같은 날에 엘레나의 계좌에 적은 금액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송금은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였다. 송금인의 이름 라울 산타마리아. 이 발견은 수사관들이 이미 자신들을 위해 구축한 세계의 모든 그림을 깨뜨렸다. 완전한 고립 속에 사는 은둔자 가족이 실제로는 외부의 누군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연결을 가지고 있었다. 이 라울은 누구인가? 아무도 모르는 친척? 오랜 친구? 왜 그는 그들에게 돈을 보냈는가? 그리고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게 만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3층 묘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가? 그는 단순히 공영에 처한 가족을 도와주는 마음 좋은 지인이었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이 훨씬 더 불길했는가? 이 실마리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수사에는 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가 있었다. 사라진 오스카르, 주된 용의자가 있었다. 주된 목격자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무너진 엘레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타났다. 라울. 신비한 후원자, 이 이야기의 세 번째 당사자로 그의 동기는 전혀 불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수사는 잠긴 아파트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일부 수사관들이 이 신비한 라울을 찾으려 시도하고 다른 수사관들이 사라고사 전체에서 사라진 오스카르를 찾는 동안 세 번째 그룹은 엘레나와 계속 작업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이 이야기의 주된 수수께끼는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범죄 수사팀은 무서운 침묵에 부딪혔다. 아파트에서 비극이 일어난 순간부터 소방관들이 문을 연 순간까지 거의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 그녀의 전화에서 발신 통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응급실에도, 경찰에도,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사흘 동안 그녀는 죽은 아이들과 살아남은 딸 옆에서 봉쇄된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리고 침묵했다.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가 사람을 그토록 마비시켜서 자신의 아이들을 구하려 시도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조용한 소녀, 장녀 루시아가 주었다. 심리학자들이 마침내 그녀를 말하게 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의 열쇠가 된 말을 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가 무서워했어요. 엄마는 전화하면 우리를 데려갈까봐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녀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서 엘레나가 이것을 확인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감옥에 대한, 살아남은 마지막 아이를 빼앗길 것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이 모성 본능보다 강했다. 그녀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극도의 절망과 공황 상태로 내몰린 사람이었다. 그녀의 무행동은 범죄적이었지만 그 동기는 악의가 아니라 마비시키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을 완전히 바꿨다. 이것은 그녀에게서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벗겨내고 모든 의혹의 무게를 그녀 안에서 이 두려움을 배양한 사람에게로 옮겼다. 그들을 이 아파트에 가두고 그냥 사라진 사람에게로, 오스카르에게로. 그리고 모든 의혹의 무게가 오스카르에게 옮겨졌을 때 수사는 진정한 유령 사냥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 곳으로나 그냥 걸어 들어간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잡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도 흔적이 남는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금융적, 디지털적,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엘레나의 일관성 없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결국 수사관들에게 3층 비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영수증으로 시작되었다. 일부 순찰대가 오스카를 찾아 도시를 수색하는 동안 다른 분석가들은 그의 은행 명세서 위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든 찾고 있었다. 큰 현금 인출, 버스나 기차표 구매, 그가 어디로 도망갔을지에 대한 어떤 암시라도. 대부분의 시간 이것은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작업이었다. 슈퍼마켓에서의 작은 구매들, 청구서 지불. 하지만 한 거래가 분석가로 하여금 의자 등받이에 기대게 만들었다. 비극 며칠 전 사라고사 외곽의 거대한 건축 하이퍼마켓 브리코마트에서 쓴 적은 금액. 그런 상점에서의 구매 자체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날짜에서 운명적인 사건들과의 근접성에서 뭔가가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자세히 확인하게 만들었다. 2명의 형사가 바로 그 브리코마트로 갔다. 거대하고 벌통처럼 윙윙거리는 창고, 신선한 나무, 페인트, 플라스틱 냄새로 가득한 곳, 사람들이 건설하고 수리하고 안락함을 만들기 위해 물건을 사는 곳. 수사관들은 매니저에게 영장과 오스카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시스템에서 바로 그 거래를 찾았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구매한 물품 목록이 나타났을 때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영수증에는 몇 개의 항목만 있었다. 목탄 한 포대, 라이터, 그리고 긴 고리가 달린 육중한 자물쇠. 이것은 이미 그냥 경고 신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경종이었다. 바베큐 그릴과 자물쇠. 이 섬뜩한 퍼즐의 2가지 핵심 요소가 아파트에서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함께 한 번의 거래로 구매되었다. 수사관들은 그날의 CCTV 기록을 요청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있었다. 오스카르. 흐릿하고 흑백인 비디오에서 그는 평온하게 진열대 사이에서 카트를 밀고 선반에서 숯 포대를 짚고 그 다음 자물쇠 진열대로 가서 여러 모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를 선택한다. 계산대에서 그는 완전히 일상적으로 행동한다. 긴장도 없고 서두름도 없다. 그는 카드로 결제하고 포장을 가져가고 나간다. 그냥 피크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산 사람. 이 영수증과 이 짧은 비디오가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들은 불의의 사고, 비극적인 테만에 대한 버전을 먼지로 만들었다. 이것은 준비였다. 차갑고 체계적이고 계산적인. 수사에는 법률 용어로 프레메디테이쇼라고 불리는 것, 예비적 고의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제 이것은 그냥 신비한 죽음의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냉혈하게 계획된 범죄의 수사였다. 그리고 주된 질문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 아니라 왜? 였다. 무엇이 이 조용한 야간 경비원으로 하여금 바베큐 그릴과 자물쇠를 사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지옥을 만들게 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 왜? 가 신문실 공기에, 작전본부에,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관의 머리에 떠올랐다. 무엇이 이 조용한 야간 경비원으로 하여금 바베큐 그릴과 자물쇠를 사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지옥을 만들게 했는가?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단지 이론만 세우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가장 편견 없는 답을 주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이 아니라 차갑고 무정한 범죄 수사학이었다. 정확한 숫자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마법. 수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문가 결론에 망을 씌웠다. 그리고 그림이 무섭도록 명확해졌다. 첫 번째 층으로 법의학자들의 보고서가 깔렸다. 사망 시기, 발견 순간부터 60시간에서 72시간 전. 이것은 비극이 아래층 이웃이 누수를 알아차리기 이틀, 거의 사흘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흘. 이것은 그 후 살인자가 공황 상태로 도망가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 결과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거의 사흘을 계속 살았던 사건이었다. 두 번째 층으로 창고 자체의 분석이 되었다. 현장에는 단순한 범죄 수사팀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출동했다. 그들은 이 작은 방의 부피를 측정하고 공기 성분을 분석하고 환기가 정확히 어떻게 밀폐되었는지 연구했다. 이것은 그냥 접착 테이프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층층이 격자를 봉쇄해서 단 하나의 틈도 남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바베큐 그릴에서 타고 있는 숯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산소를 흡수하고 일산화탄소를 배출할지 계산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창고는 효과적이고 밀폐된 가스실로 변환되었다. 안에 있게 된 누구든지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학 위에 세 번째, 가장 섬뜩한 층이 깔렸다. 일상적인 세부사항들,
경찰은 건축 상점뿐만 아니라 그들 집 바로 앞에 있던 슈퍼마켓 메르카도나에서도 CCTV 기록을 압수했다. 오스카르, 엘레나, 아이들은 그곳의 단골 고객이었다.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수사관들은 그 오스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찾았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차갑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추정 사망 시간 이후에 촬영된 영상에서 오스카르가 혼자서 한밤중에 평온하게 쓰레기 봉지들을 내다버리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여러 번 했다.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행동. 그는 아파트를 드나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폐쇄되고 치명적인 세계의 유일한 운영자였고 그 문 중 하나 뒤에 새 아이의 시신이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 기능했다. 과학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명했다. CCTV 기록이 누가 이것을 했는지 증명했다. 이제 그를 찾아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왜에 대답하게 하는 것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과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있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왜가 남았다. 하지만 모든 힘이 오스카르 수색에 투입되는 동안 수사본부에는 하나의 미결 파일이 남아 있었다. 이 밀폐된 지옥에서 외부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실마리. 그 파일의 이름은 라울 산타마리아였다. 엘레나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신비한 후원자. 그리고 수사관들은 마지막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여전히 가능한 버전을 배제해야 했다. 만약 오스카르가 이 모든 것 뒤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라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스카르와 달리 그는 숨지 않았다. 자신의 일, 가족, 삶이 있는 평범한 중년 남자. 2명의 형사가 그의 집으로 왔을 때 그는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해 보였다. 마치 평생 이 방문을 기다렸던 것 같았다. 그들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고 신문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무엇이든 예상했다. 부인, 거짓말,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다시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뒤엎었다. 라울은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네, 그는 돈을 송금했다. 네, 그는 엘레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사관들을 보고 모든 것을 설명한 말을 했다. 루시아는 제 딸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었다. 살아남은 소녀, 조용한 그림자, 이 모든 공포의 목격자가 그의 아이였다. 라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엘레나와 수년 전 짧은 연애를 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는 무서워서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아 그냥 사라졌다. 하지만 수년 후 양심이 이겼다. 그는 그녀를 찾았고 이미 오스카르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딸의 삶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엘레나 쪽에서가 아니라 오스카르 쪽에서. 그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내 아이가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돈을 내라. 하지만 그녀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라울은 동의했다. 그는 돈을 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침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적어도 굶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를 샀다. 그는 자신을 건드리지 않을 권리를 위해 돈을 냈다. 그는 오스카르, 그의 이상하고 압박적인 아우라를 무서워했고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했다. 수사관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공범자에 대한 버전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절차는 표준적이었다. 그의 전화 청구서, 직장 출입 기록, 그의 집과 사무실 CBC T 기록을 요청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지막 분까지 확인되었다. 3층 뷰에서 비극이 펼쳐지는 바로 그 60, 72 시간 동안 라울은 출장으로 다른 도시에 있었다. 그는 철벽 같은 100%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문자도 공범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 이야기에 또 다른 희생자였고 수년간 자신의 아이로 협박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실마리가 끊어지고 과도하게 당겨진 현처럼 톡 끊어졌을 때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새롭고 무서운 명료함을 가지고 어떤 음모도 없었다. 어떤 신비한 후원자도 없었다. 어떤 제3자도 없었다. 이 모든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가 무너져서 단순하고 무서운 진실만 남겼다. 단 한 사람만 있었다. 이 조용한 공포의 유일한 연출자.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유에 있었다. 이제 오스카르 무뇨스 수색은 사라고사 경찰에게 명예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사라고사 경찰이 모든 힘을 오스카르 무뇨스 수색에 투입했을 때 도시는 마치 숨을 죽인 것 같았다. 그의 사진, 중년 남자의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얼굴, 이 모든 뉴스에, 모든 TV 채널에 나왔다. 수배 전단이 모든 순찰대에 배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사람이 현대 대도시에서 그냥 사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날이 지나도 오스카르는 물속에 빠진 듯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작전팀들이 호스텔, 역, 버려진 창고를 수색하는 동안 다른 수사관 팀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고 있었다. 과거를 파고 있었다. 그들은 기록을 뒤져서 이 가족의 역사를 조각조각 복원하려 시도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순간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캐비닛 중 하나에서 시민신고 미검토 파일에서 그들은 가장 경험 많은 형사라도 머리털이 곤두서게 할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미 이문 앞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는. 그것은 2018년으로 날짜가 찍힌 짧고 건조한 보고서였다. 비극으로부터 2년 전 경찰의 이웃이 전화했다. 그녀는 3층 비호에서 나는 이상하고 큰 비명소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냥 아이들 우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히스테리적이고 절망으로 가득한 것. 신고를 받고 일반 순찰대가 출동했다. 2명의 경찰관이 3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눌렀다. 침묵. 그들이 문을 두드렸다. 몇 순간 후 문이 체인에 걸린 채 조금 열렸다. 문가에 엘레나가 서 있었다. 보고서에는 여자가 피곤해 보였지만 완전히 차분하고 정중하게 행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냥 시끄럽게 굴었다고, 너무 크게 놀았지만 지금은 이미 재웠다고 말했다. 그녀 뒤 아파트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경찰관들은 지침에 따라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엘레나는 아무 논쟁 없이 그들이 이미 잠들어 있어서 깨우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녀는 심지어 기꺼이 어떤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들,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고. 그녀는 너무 설득력 있게, 너무 일상적으로 말해서 순찰대원들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그냥 시끄럽게 굴었던 정중한 여자의 집에 뛰어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그들은 앞으로는 이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떠났다. 보고서는 거짓 신고라는 분류로 기록보관소에 들어갔다. 3층 비호의 문이 다시 닫혔다. 그리고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지옥이 또 2년의 생명을 얻었다. 2020년에 수사관이 이 짧은 문서를 다 읽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실패였다. 이 아파트의 비극이 어느 한 끔찍한 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수년간의 체계적인, 악마적으로 계획된 연극의 결말이었다. 오스카르와 엘레나는 그냥 숨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위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회 자체에 대항하여 법과 규칙을 사용했다. 홈스쿨링, 공식 증명서, 문과에서의 정중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보호 고치의 일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의 생명을 끄기 훨씬 전에 외부 세계에게 그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실의 깨달음이 오스카르의 인격을 더욱 불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냥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꼭두각시 조종사였고 조작자였으며
수년간 그림자에 머물면서 시를 잡아당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꼭두각시 조종사가 도시거리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다음에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 꼭두각시 조종사, 이 가정지옥의 연출가가 사라고사에서 가장 수배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결말을 기다렸다. 그의 체포가 시끄럽고 극적일 것이라고, 추격과 사이렌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렸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에서 종종 그렇듯이 결말은 우스울 정도로 일상적이었다. 오스카르 무뇨스는 특수작전의 결과로 체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가 도망친 작은 해안 도시에서 일반 순찰대원에게 발견되었다. 그는 그냥 산책로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수갑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사냥이 끝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되었다. 대결. 모든 사람이 기다린 신문. 괴물이 자신의 행동을 정면으로 보아야 하는 순간 그들은 그를 사라고사로 다시 데려왔다. 며칠 전 엘레나가 앉았던 바로 그 신문실로. 단지 이제 분위기가 달랐다. 당황스러움이 없었다. 압축된 스프링처럼 조밀한 긴장이 있었다. 오스카르 맞은편에 2명의 최고 수사관이 앉았다. 그들은 위협이나 압박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첫 번째 종이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은 건축 하이퍼마켓 브리코마트의 바로 그 영수증의 복사본이었다. 오스카르는 눈을 내리고 구매 목록, 숯, 라이터, 자물쇠 을 보고 그의 얼굴에서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것은 그가 산 것이다. 수사관이 차분히 물었다. 왜? 그리고 오스카르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고르고 단조롭고 모든 감정이 빠진 어떤 비명보다 무서웠다.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네, 그는 아이들을 창고에 가뒀다. 네, 그는 산 바로 그 자물쇠를 문에 걸었다. 그는 이것을 마치 교육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것은 처벌이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따르면 너무 시끄럽게 굴고 말을 듣지 않고 그가 정한 침묵의 규칙을 위반했다. 창고는 그들 버전의 벌 서는 구석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야 할 곳. 그는 이것에 대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말했다. 그냥 엄격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벌 주는 것. 방에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거짓말, 부인을 예상했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고문이었던 것에 대한 이 차가우고 체계적인 인정은 아니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다음 질문, 주된 것을 했다. 그런데 바베큐 그릴은? 잠긴 창고에 바베큐 그릴이 왜 필요했나?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스카르가 이 모든 공포의 정수가 된 말을 했다. 나중에 모든 신문이 인용할 말을 그는 수사관을 완전히 맑고 순진한 눈으로 보고 말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려고 창고가 추웠거든요. 얼지 않았으면 해서요. 보살핌. 그는 이것을 보살핌이라고 불렀다. 그는 환기가 없는 밀폐되고 테이프로 봉쇄된 방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의 원천을 놓았다. 새 어린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이 순간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은 가장 경험 많은 경찰관들도 겨우 자제력을 유지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 앞에는 절대적이고 증류된 악이 있었고 그것이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논리의 껍질에 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왜곡된 세계관에서 그는 상황의 희생자였다. 보살피는 아버지였고 그의 교육 방법이 그냥 조금 통제를 벗어났을 뿐이었다. 신문이 끝났다. 오스카르 무뇨스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고 질서를 세우려 시도하는 그림을 그렸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의 공연을 망친 말 안 듣는 배우들이었다.
그리고 이 버전, 사건들에 대한 이 괴물 같은 해석이 어떤 후회보다 무서웠다.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이것은 그가 이미 인정했다. 왜 그가 이것을 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의 차갑고 뚫을 수 없는 광기의 벽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았다.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막다른 골목에. 한편으로는 증거의 산, 영수증, 자물쇠, 바베큐 그릴, 봉쇄된 환기, 전문가들의 증언.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카르의 차갑고 뚫을 수 없는 광기, 보살핌에 대한 그의 터무니없는 버전으로 그것은 모든 논리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간접 증거에 대한 그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무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에는 마지막 조커가 남아있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이 순간까지 심리학자들과의 조용한 방에서만 들렸던 목소리.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격자의 목소리. 루시아의 목소리. 그녀와의 작업은 길고 섬세했다. 사라고사 최고의 아동 심리학자들이 몇 주 동안 한 걸음씩 그녀를 충격 상태에서 끌어냈다. 그들은 압박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녀를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이야기는 오스카르의 얼음 요새를 기초까지 파괴한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히스테리나 아이들의 과장이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거의 조서처럼 말했고 이 사실적인 정확성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그들이 창문 없는 방이라고 부르는 창고가 어떤 단일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다. 그들 집의 주된 처벌, 어떤 잘못에 대해서든 시끄러운 웃음, 여분의 말, 창밖을 내다보려는 시도,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밤새. 이것은 그들을 지속적인 두려움에 빠뜨린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마지막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벌의 이유는 우스울 정도로 하찮았다. 그들이 그냥 너무 크게 놀았던 것. 그날 특히 짜증이 나 있던 오스카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3명 모두 디에고, 루카스, 마르타에게 창문 없는 방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루시아는 남겨두었다. 그녀는 당번이었고 그녀의 임무는 이 모든 스트레스로 다시 공황 발작이 시작된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루시아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오스카르가 부엌에서 바베큐 그릴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희생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따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을 창고에서 내보내고 아파트에서 직접 숯을 피우고 그것들이 타오르기를 기다린 다음 다시 그들을 안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가장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 자물쇠의 딸깍 소리. 그녀의 차분한 아이 목소리가 이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수세계는 귀청이 터질 듯한 선고가 되었다. 루시아의 증언은 우연과 보살핌에 대한 오스카르의 버전을 파괴했다. 이것은 태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냉혈한 행동이었고 수년간의 가정 테러 연극의 마지막 막이었다. 그녀의 말들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묶고 고의를 증명한 그 부족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이것은 상점 영수증에 대한 오스카르의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직접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그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이미 졌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시작하지도 않고 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아이의 차분하고 사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루시아의 증언이 이제 검찰이 철벽 같고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마지막 순전히 형식적이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반응을 봐야 했다.
공포와 거짓말 위에 구축된 그의 세계가 작은 소녀의 목소리 아래에서 무너질 때 이 차갑고 뚫을 수 없는 괴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했다. 그들은 대지를 주선했다. 루시아를 그와 한 방에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심리학자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그녀의 신문 조서를 그에게 읽어주었다. 오스카르를 다시 같은 방으로 데려왔다. 그는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차분하게, 거의 거리를 두고 가벼운 우월감의 색조와 함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있었다. 잘못 이해받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아버지의 역할에. 수사관이 읽기 시작했다. 고르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그는 루시아의 증언을 읽었다. 처벌 시스템으로서의 창문 없는 방에 대해, 그 마지막 밤에 대해, 춥지 않게 하려고 가져온 바베큐 그릴에 대해, 자물쇠의 딸깍 소리에 대해, 그리고 루시아의 말들이 방을 채워갈수록 오스카르의 가면이 금가기 시작했다. 그의 평정이 사라져갔다. 그는 수사관들을 보는 것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벽 어디든지 그들의 눈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돌아다녔다. 수사관이 읽기를 마치고 방에 침묵이 흘렀을 때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오스카르는 침묵했다. 그는 그냥 테이블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모든 자신감, 모든 터무니없는 논리가 증발했다. 그는 폭로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의 침묵은 어떤 자백보다 컸다. 그의 변호사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게 몸을 기울여 뭔가를 속삭이고 그의 의뢰인이 더 이상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수사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고 모든 증인이 신문받았다. 퍼즐이 맞춰졌다. 사건은 법정에 넘겨질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는 수사관들의 조용한 사무실과 경찰서에서 나와서 대중의 것이 되고 법정 천장 아래에서 그 결말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이 마지막, 가장 큰 자백이 되었을 때 사건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법정에 울리는 복도로 옮겨졌다. 하지만 우리가 법정 공방으로 변호사들과 검사들의 연설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서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사실, 증거, 증언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모으는 것이다. 모든 데이터의 기초에서 3층 비호에서 영원히 생명이 멈춘 바로 그 밤을 분별 분초로 재구성해보자. 자, 2020년 1월 16일 밤, 외부 세계에게는 사라고사의 평범한 겨울밤이었다. 하지만 3층 비호에서는 그들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지배했다. 언제든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깨질 수 있는 긴장된 침묵의 분위기. 그리고 그것이 행해졌다. 세 어린아이들, 디에고, 루카스, 마르타, 가 놀이에 빠져서 시작했다. 너무 크게. 그들의 웃음이 재앙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바로 그 반가쇠가 되었다. 그날 특히 기분이 나빴던 오스카르가 즉시 반응했다. 그는 3명 모두에게 창문 없는 방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장녀 루시아는 당번으로 남겨두었다. 이미 공황 발작 직전이었던 어머니를 지켜보기 위해. 그 다음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났다. 오스카르가 아이들을 창고로 데려간다. 따뜻함에 대한 그의 괴물 같은 말을 한다. 바베큐 그릴을 가져온다. 숯을 피운다. 그리고 마침내 문에 자물쇠를 건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 순간 시계는 대략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오스카르는 공황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남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평상시 일과에 따라 행동한다. 그는 차분히 옷을 입고 일용 가방을 가져간다. 11시 5분에 집 앞 CCTV가 그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11시 10분에 그의 얼굴이 다시 카메라에 포착된다. 이번에는 그를 창고로 그의 근무지로 데려가는 시미아 버스 안에서.
그는 그냥 아이들을 치명적인 함정에 가두고 차분히 일하러 갔다. 그리고 증언, 카메라 데이터, 통신 기록에서 수집된 이 차가운 분별분초 연대기가 검찰의 주된 무기가 되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를, 해석의 여지를, 비극적인 우연에 대한 버전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의 초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제 이 초상을 법정에 제시해야 했다. 그리고 이 초상, 차갑고 체계적이고 무섭도록 상세한 을 법정에 제시해야 했다. 3층 비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라고사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것 중 하나가 되었다. 법정에는 기자들, 친척들,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개인적인 강제 수용소로 만든 사람의 눈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공기에 매달린 주된 질문은 이미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었다. 사실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법이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었나? 비극적이고 괴물 같은 테마인가? 아니면 냉혈한 의도적 살인인가? 모든 법정 싸움은 두 해석의 대결로 귀결되었다. 두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 검찰의 버전. 검사는 한 걸음씩 배심원들과 판사 앞에 철벽 같은 사건 연쇄를 구축했다. 숯과 자물쇠의 구매, 환기의 체계적 봉쇄, 그리고 마침내 최종 막, 오스카르가 아이들을 가두고 차분히 일하러 간다. 검찰은 주장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성인이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 오스카르가 작고 밀폐된 방에서 타고 있는 숯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없었다. 아마 그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결과를 허용했다. 보살핌에 대한 그의 버전은 루시아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이것은 보살핌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하고 증류된 형태의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변호 측의 버전. 오스카르의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초상을 그리려 했다. 단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 엄격하고 아마 잔인한 아버지이지만 살인자는 아닌 사람의 초상. 변호 측은 이것이 과실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냥 그들을 벌주고 격리하고 싶었고 바베큐 그릴은 자신의 비록 왜곡되었지만 보살핌에 대한 개념에서 놓은 것이다. 그들은 그의 행동에 생명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범죄적이고 괴물 같은 어리석음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법정은 양쪽을 들었다. 증거를 연구했다. 루시아의 증언에 계속해서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법정이 기대하며 얼어붙었다. 판사가 평결을 읽었다. 오스카르 무뇨스는 가중 상황이 있는 3건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은 어리석지만 보살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판결 22년 자유박탈. 엘레나 파르도도 법정에 섰다. 그녀는 살인이 아니라 범죄적 무행동으로 재판받았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의 두려움은 충분한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녀의 판결, 6년 8개월 교도소 수감. 판결에 건조한 숫자로 표현된 정의가 이루어졌다. 평범한 누수와 이상한 냄새로 시작된 이야기가 법정에서 그 결말을 찾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상과 광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그리고 평범한 3층 비호 아파트 문 뒤에 얼마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옥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상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판결에 건조한 숫자로 표현된 정의가 이루어졌다. 평범한 누수와 이상한 냄새로 시작된 이야기가 법정에서 그 결말을 찾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상과 광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그리고 평범한 3층 비오 아파트 문 뒤에 얼마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옥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상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의 카메라가 꺼진 후에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야기는 끝났고 유죄자들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그 다음은 이 비극이 교훈이 되었나? 아니면 이 공포를 눈감아 넘어간 시스템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페이지를 넘겼나? 먼저 운명에 대해. 오스카르 문요스와 엘레나 파르도는 예상대로 항소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이해 부족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판결을 완화하려 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에게 22년, 그녀에게 6년 8개월. 이 이야기의 법적장은 최종적으로 닫혔다. 그리고 조용한 증언으로 거짓의 벽을 무너뜨린 살아남은 소녀 루시아는 즉시 국가의 지속적인 보호에 놓였다. 그녀의 향후 운명은 이미 다른 이야기, 재활의 이야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다행히 대중의 시선에서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주된 결과는 법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3층 비오의 이야기는 스페인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라곤 지역 사회복지기관 업무에 대한 대규모 내부 수사를 시작했다. 주목의 중심에는 바로 그 2018년 보고서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난 순찰대의 바로 그 방문. 그리고 수사는 중대한 법적 허점을 밝혀냈다.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위험의 증거가 없으면 검사관들과 경찰이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갈 명확한 권한이 없었다. 정중한 미소와 아이들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면 시스템이 물러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디에고, 루카스, 마르타의 죽음은 새로운 내부 지침 채택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프로토콜. 이제 검사관들이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하거나 다른 이웃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이 접수되면 그들에게는 강제 침입에 대한 법원 영장을 즉시 요청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오스카르 무뇨스가 수년간 자신의 가정 테러를 끌고 다닌 그 법적 틈이 막혔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이 어둡고 숨막히는 이야기에서 유일한 밝은 빛일 것이다. 저는 제공된 텍스트의 번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야기는 법정 판결과 이 비극으로 인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프로토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번역할 추가 텍스트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세요. 아니면 혹시 번역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